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5일 토요일 MBN 뉴스와이드. 오늘부터 매주 토요일 차윤아 앵커와 여러분을 찾아뵙게 된 정광재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품격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방송, 또 공정한 방송으로 여러분들이 믿고 볼 수 있는 뉴스와이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한 주간의 이슈 내부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전 국회의원, 박창환 장한대 교수,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뉴스와이드가 준비한 첫 소식은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의 전격 사의 발표 소식입니다. 관련한 영상 살펴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금요일 어제부터 시작해서 그 자녀의 학폭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일파만파 상황이 번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보수 진보의 문제도 아니고 각종 커뮤니티에서 엄청난 지금 분노, 항의의 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이 권력이 결국은 자녀에게 고스란히 그 영향을 미치고 더구나 자녀의 잘못마저도 덮어주는 그런 씁쓸한 자화상을 보여준 그 대표적 사건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필요하다면은 관련 대응 TF를 꾸려서 이 학교 폭력 관련된 진상을 규명하고. 네,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경찰 내 국가수사본부장이 어제 임명이 됐었는데 어제 밤에 바로 관련한 아들의 학폭 의혹과 관련한 논란이 일었죠. 그런데 오늘 바로 전격 사의 소식을 밝혔습니다. 김용남 변호사님, 네. 이렇게 어떤 특정 직위에 임명된 분이 하루 만에 이렇게 자기 자리를 내놓는 경우 상당히 이례적인 건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이 임명됐을 때 예. 경찰의 국수본의 책임자가 검찰 출신이 임명된 거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었죠. 네.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의 경우에는 수사 업무 이외에 관할하고 있는 업무가 상당히 많거든요. 뭐 경호, 정보, 또 치안 유지 이래서 정말 수사 전문가가 가는 수사 본부장의 자리에 초반에는 적어도 수사를 주로 해왔던 검사 출신이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네. 엉뚱한 데서 이제 문제가 터졌죠. 네. 그 자녀의 학폭 문제. 근데 우리나라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때도 크게 이렇게 국민적 반감이 일었던 게 자녀의 입학 비리 문제가 제기됐을 때 국민적 공분을 샀는데 네. 대학 입시나 학폭 문제에 상당히 예민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이 부분은 일전에 보도도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미리 좀 예상을 하고 검증 단계에서 조금 걸러졌으면 더 좋았을 문제로 보입니다. 어쨌든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사퇴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 문제가 더 크게 불거지지는 않겠습니다만 네. 국민 감정을 고려할 때 이런 민감한 문제, 폭발력이 있는 문제는 좀 사전에 걸르는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김영남 변호사 지적한 것처럼 사실 이게 인사검증이라는 거를 거치잖아요. 특히 경찰 인사인데 뭐 중이 제 머리 잘 못 깎는다고 경찰 인사 아주 중요한 보직의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인사검증이 사전에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라는 비판도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아요, 경찰이. 그럼요. 충분히 나올 수밖에 없고요. 저는 하루 만에 이렇게 아주 중요한 국가 고위직 인사가 하루 만에 사의를 표명했는데 이건 마무리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사표를 냈지만 바로 대통령께서는 수리를 해야 되겠지만은 이거는 좀 정권 입장에서나 대통령이 들으면 속상할지 몰라도 저는 인사 참사에 가깝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요. 일단 제가 처음에 좀 뜨악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은 이게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네. 검찰의 경찰 수사 지휘권이 없어지면서 생긴 조직이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입니다. 그렇죠. 네. 쉽게 말하면 경찰이 독립하라고 만든 조직이에요. 근데 거기를 검사를 임명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경찰들은 뭐가 됩니까? 그래서 아무리 개방형이 올 수 있다고 하지만 저는 그게 정말 적합한 인사였는가. 아무리 정순신 검사가 능력자일지 몰라도 적합하지 않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아이 학폭 문제는 이미 부적절하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예. 또 아버지가 검사인 시절에 끝까지 대법원까지 항고를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서 2차 가해를 아마 추정컨대 입시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한 것 같은데 네. 아들의 입시 문제를 생각해서 그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그 피해 학생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학업을 이어가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이게 검증이 안 됐다, 이게 걸러지지 않았다, 이거는 전반적으로 저는 지금 정부의 인재풀의 문제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좀 전에 우리 앵커도 말씀하신 검증의 문제, 네.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본인이 이런 사실을 자신은 알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이런 중요한 국가직에 이렇게 공모에 응한 것 자체도 조금 비판해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아, 그럼요. 그것도 본인한테 물어봐더라도 아무리 한동훈 장관하고 이원석 검찰총장하고 뭐 사법농성 동기라고 하더라도 네. 절친하겠죠. 이거 한번 해보면 어때 하더라도 난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는 게 맞지. 지금 피해 학생과 가족한테 저렇게 사과한다고 해서 될 문제겠습니까? 네. 그 아이 한 사람의 인생이 지금 망쳐졌잖아요. 이거는 이런 분이 다시 또 국가 요직에 등장한다는 건 우리 국민들이 저는 정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처음에 인사 검증 과정에서부터 전혀 파악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최수영 의원님, 네. 지금 민정수석실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업무는 이제 법무부에서 하게 될 텐데 이 화살이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흘러갈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아주 없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정보관리단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제 법무부 산하에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제 야당이 이제 아마 제2의 전선을 아마 이제 한동훈 장관으로 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순신 본부장, 신임 본부장이 조속한 사의를 표명하고 네. 이랬던 점은 저는 좀 발빠른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윤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주 조금 반등의 기미를 많이 보였거든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여론조사 추세를 놓고 본다면 지난 한 열흘 전에 비해서는 조금 반등하는 그런 추세가 네. 있었는데 이렇게 민감한 국민의 감정선을 건드릴 수 있는 인사 문제는 아주 대통령 지지율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이런 점들이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좀 관리했다는 측면에서는 높이 평가하고 또 이 정신인 본부장 이제 처리를 했지만 사실 수사와 공판에서 있어가지고 양측을 다 경험했던 전문가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순기능적 측면이 있었다더라도 국민의 감정선과 국민의 공감에 배치되는 이런 부분들은 발빠르게 정리했다. 그러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러면 인사검증관리단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검증을 하느냐 이런 부분 혹시나 그렇게 해서 그렇게 뛰어냈던 인사검증단이 조금 더 전문성을 발휘해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잘 스크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했다는 측면은 앞으로 보강해야 한다. 혹은 이런 부분들을 더 감안해서 더 이제 말하자면 더 세게 좀 단계 수위를 올려야 한다. 이런 점들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현 정부 들어서 이렇게 빠른 인사 조치, 사의 표명이 있었던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기는 한데 앞서서 한민수 대변인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번에 인사 참사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박창환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사의 표명에도 불구하고 뭐 대통령의 사과나 뭐 또 다른 조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거라고 보십니까?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장관이나 임명자가 문제가 생겼을 때 네. 야당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인사 시스템의 한계다. 네. 인재풀의 한계다. 네. 그 얘기를 고스란히 돌려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모든 권력기관에 웬만한 주요 보직자들 또는 권력기관장들이 검사 출신이 많습니다. 네. 사실 이번에 경찰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의문의 일패를 당했어요. 아니 경찰 조직의 검경 수사권 분리의 핵심 조직이 국가수사본부입니다. 네. 그런데 이 국가수사본부의 소위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수사권을 분리한 거고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조직인데 여기에 검사가 임명이 됐습니다. 네. 이걸로도 경찰은 부글부글했어요. 네. 자, 인선 과정에서도 소위 권력과 맞닿은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국가수사본부 장으로 임명이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물러나게 됐죠. 하루 만에 물러났습니다. 물러나게 된 과정도 보면 그러니까 인사의 소위 검증만이 문제가 아니라 네. 발탁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검증 과정에서
자녀의 학폭은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뭐 살다 보면 자녀가 내 마음처럼 키워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번 문제는요, 자녀의 학폭의 문제가 아니라 학폭 이후에 소위 검사 인맥을 동원해서 자신의 검사 출신의 지식과 인맥을 동원해서 자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학교와 상대방에 대한 무한 재판을 건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국민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그 자식을 잘못 키운 죄로 부모가 욕하지만 부모로서도 사실은 이거는 상식적인 선을 넘어선 거예요. 자, 이렇게 본다면 인사부터 검증 사퇴까지 소위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소위 뽑히고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검증도 제대로 안 받고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그 인맥을 활용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갖다가 망가뜨린 사람이 사죄도 하지 않고 그렇게 떳떳하게 어떤 그 주요 보직에 앉을 수 있냐. 아까 검증 얘기했는데 네. 모르고 임명했다 그러면은 검증 시스템에 굉장히 큰 구멍이 있는 거고요. 네. 만약에 알고도 임명했다 그러면은 뭐 이거는 사실은 국민들을 도대체 어떻게 보는 거냐. 네. 그럼 만약에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거는 좀 양심불량이죠. 네. 지금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몰랐다면 인사 참사다. 그리고 알았다면 뭐 대단한 정무적 감각에 대한 우리가 문제를 삼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뭐 알고도 진행되진 않았을 것 같다는 게 뭐 상식적으로 판단하기엔 그럴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공모 절차를 진행하면서 이제 적임자를 뽑다 보니까 네. 그렇게 낙점이 된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장을 왜 검사 출신이 가느냐. 근데 과거를 좀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국정원, 뭐 그전에 안기부였습니다만 거기도 이제 수사 기능이 있잖아요. 예. 대공 수사를 하는 대공수사국장에 검사 출신들이 간 적이 많아요. 그거는 이제 경찰을 무시해서라든지 아니면 검찰을 경찰의 위에 둬서라기보다는 수사 업무와 관련해서는 가장 전문가를 찾다 보니까 옛날에 국정원 안기부 훨씬 셌잖아요. 네. 네. 검찰보다 훨씬 센 기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공수사국장은 또 검사 출신이 간 적이 여러 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진 인사로 볼 수 있는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 검증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점은 분명히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모르고 임명 절차가 진행됐다면 글쎄요, 이제 시스템이나 뭐 조직이나 이런 걸 좀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확실히 있을 것 같고요. 네. 알고도 진행했을까 싶긴 한데 그럴 네. 가능성은 조금 낮아 보이기는 한데 만에 하나 알고도 진행했다면 그건 좀 문제죠. 더 큰 문제죠. 이게 최근에 보면은 학폭과 관련한 기준이라는 게 굉장히 엄격해지는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세대는 뭐 다양한 폭력의 뭐 신체적 폭력의 형태도 많았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건 언어 폭력에 관한 문제였는데 이런 문제들 뭐 최근에 더 글로리라는 OTT 드라마를 통해서 다 학폭 문제가 재조명되기도 했었는데 한 대변인께서는 이런 그 학폭과 관련한 문제 어느 정도 선까지 우리가 앞으로 자녀의 학폭 문제 용인하고 용인하지 못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피해자 입장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가해자 입장에서는 뭐 전 드라마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가해자는 잊어버린 것 같아요. 예. 모든 일이 그렇지만은 특히 감수성이 강하고 정서적으로 민감한 청소년기 때 상처를 입으면 정말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 제주도에 올라온 이 젊은 아이가 받았을 상처를 생각하면 되게 마음이 참 아픕니다. 네.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씻을 수가 없어요. 특히 만약에 저는 한 10개월, 1년 가까이 그 언어 폭력이 되게 가혹했더라고요. 어제 이거를 처음으로 입수해가지고 네. 뭐 자료를 분석하고 내놨던 제 민주당의 의원을 어제 좀 봤습니다. 근데 실제 내용이 그 판결문을 보면은 좀 그 고등학생이 이렇게까지 괴롭힐 수 있을 정도인가. 가혹하게 괴롭혔는데 제가 심각하게 보는 거는 그 10개월 이후에 이제 아이가 참지 못하고 피해 학생이 신고했을 때 네네. 그때만 해도 분리를 했어야 돼요. 근데 이 학교는 기숙형 학교입니다. 맞습니다. 어디 예.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네. 거기에서 1년 수개월 동안 이 아버지 검사가 재판을 계속했습니다. 대법원까지. 그동안에는 이 아이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같은 학교에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극단적 선택까지 네. 하고 지금은 학업도 이어가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우리 박 교수님 얘기했지만 제가 더욱더 분노하는 건 그 젊은 10대 학생이 그런 학폭을 저질렀다는 것도 비판받고 교정받아야 되지만 저는 그 어른들 부모의 행태가 정말 이해가 안 네. 됩니다. 빨리 그거를 분리시키고 사과하고 자기 아이를 전학을 시키든지 했어야지 입시를 정말 생각해가지고 끝까지 소송하면서 시간을 벌었다는 게 사실이라면 저는 이거는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봐요. 네. 어쨌든 정순신 변호사가 사의를 표명한 만큼 이 이슈가 여기서 끝이 날지 아니면 더 이어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 넘어가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인 모레 표결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관련 영상 보시고 이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2월 21일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어제까지 지어보니까 제 주변에 압수수색 횟수가 332번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압수수색, 구속영장 남발하는 거 이게 검사 독재 정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오는 27일 다음 월요일이죠. 국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 동의안이 표결에 붙여집니다. 현재로서는 이게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죠. 추수영 네네. 의원님, 이게 부결 안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 거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죠. 최근에 이제 뭐 여러 뉴스들을 종합해 예, 보신다면 흐름을 보면은 이제 뭐 부결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혹시라도 모를 이런 사안에 대비해서 개별로 비명계 의원들을 다 접촉을 하고 뭐 심지어는 뭐 그 당의 사무총장조차도 공천 얘기 꺼내면서 정말 공정한 시스템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미리 네. 이렇게 방어막까지 치는 걸 보면은 제가 보기에 가능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61표가 지난번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때 나왔던 표인데 네. 네. 그 위야 그 아래일 것이냐에 또 그 관점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일 그보다 아래가 나온다 그러면 좀 이탈표가 있었다고 봐야 되는데 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향후 문제 제기할 수 있거나 공격 포인트가 당내에서 생기는 그런 균열 지점이 이제 발생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위에가 나온다 그러면 나오는 만큼의 당의 단일 대우는 더 공고해지겠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않는 따가운 시선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똘똘 뭉쳐서 방탄에 이렇게 단일 대우를 유지할 수 있나? 정말 이게 제1공당의 모습이 맞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될 수 있어서 저는 어쨌든 부결의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에 따른 후폭풍의 문제라든가 네. 아니면 국민 정서가 앞으로 이렇게 어떻게 이 부분을 받아들일 건지와 3월에 또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그 기소됐던 선거법 위반 사건이 재판이 3번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3월 달에 3번 출석해야 됩니다, 법원에. 이런 점들이 계속 반복될 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부결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더 국민 눈높이에 또 비춰질 것인지 네. 상당히 많은 좀 시사점을 주는 표결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이탈표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후폭풍이 어마어마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민주당에서는 압도적인 부결을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의원총회를 했습니다. 네. 했는데 저희들이 한 2차례 했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한 130분 넘는 분 처음에 모이셨는데 우리 다들 아시지만 국회의원들이 이제 개개인이 다 헌법기관이고 네. 출신 성분도 다르고 뭐 지역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네. 판검사 출신도 있고 학자 출신도 있고 한데 거기에서 이제 대표의 간단한 신상 발언을 듣고 난 다음에 영장들을 모두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보면서 이제 그 내린 결론이 네. 특히 이제 검사장 출신 이제 의원들도 좀 얘기를 하셨대요. 네. 했는데 이건 영장이 나도 검사를 오래 해봤지만 예. 구속영장으로서 상당히 요건을 많이 갖추지 못했다. 진짜 네. 말 그대로 제1야당 대표를 구속할 만한 사유, 체포동의안을 가결할 만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너무 감정적인 표현들도 많지 않습니까? 네. 가령 뭐 내로남불은 벌써 여러 번 나왔으니까요. 근데 삼척동자도 다 알듯이 명확하다. 저는 영장에 이런 표현 원래 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좀 자신이 없어서 이런 감정적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검사장 출신의 의원들이 얘기도 듣고 하니까 많은 의원들이 이거는 말 그대로 좀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해서 영장을 친 거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그래서 저는 네. 그 이탈표는 거의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박창환 교수님. 그런데 과거에 교수님 시사평론 오래 하셨잖아요.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권 중에 대표적으로 논의됐던 게 이 불체포 특권 아닙니까? 불체포 특권이 필요하지 않다. 과도한 특권이다. 이런 지적들 정치권에서도 많았고 이재명 당대표도 대선 후보 시절에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박 교수님도 아마 비슷한 말씀들을 몇 번 하셨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불체포 특권이라는 게 이번에 행사돼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정말 결단을 내려서 구속적부심 자기가 한번 직접 받아보겠다라고 하는 게 민주당에 도움이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제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불신감을 갖게 되는 계기는 누가 보더라도 개인적인 뭐 사익을 취한 부분들이 명백한 네. 그런 뭐 뇌물 사건 또 정치자금 사건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들이 소위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과정들을 보면 그 중심에 불체포 특권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체포 특권 폐지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이 부분의 핵심은 그런 점에 있어서 소위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물증이 핵심이었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천화동인 또는 거기에 관련된 그 480억 원 제기됐던 그런 그 천화동인은 누구의 것입니까? 뭐 화천대유는 누구의 것입니까? 네. 했을 때 그 연관성이 드러나는 물증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아마도 이렇게 불체포 특권을 쉽게 사용하지는 못했을 거다. 그런데 이번에 구속 기소에서 사실은 이 천화동인과 관련된 480억이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네. 자,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내가 도망갈 일도 없고 검찰 수사도 3번이나 나가서 받았고 네. 그리고 나하고 직접적으로 그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돈이 내 돈이라고 하는 어떠한 물적인 연관성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 대표를 구속한다라고 한다면 이것까지 내가 받아들여야 되냐라고 하는 그런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좀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까지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는 것들을 내려놔야 한다라고 얘기했던 것과 지금의 상황에서 불체포 특권을 사용하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는 뭐 나올 수 있는 얘기지만 그 불체포 특권이 충분히 그 사용 안 해도 될 만하다라고 할 정도의 물증이 이번 소위 불구속 기소라면 그런 일이 없죠. 그런데 이제 구속 기소,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기 때문에 네. 구속영장이 청구될 만한 물증이 있었다면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네. 최근에 여론조사를 좀 살펴보면요. 불체포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라는 여론이 한 57% 정도 나왔고요. 과반 이상이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구속 수사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더 높게 나왔습니다. 김영남 의원님, 네. 이 국민들의 여론을 민주당으로서는 좀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무시하고 가면 또 이것도 부담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입장을 갑자기 이렇게 바꾸게 된 거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됩니다. 대선 공약에 대해서 대선 공약이었을 뿐만 아니라 네. 문재인 대통령도 같은 얘기를 했고요. 이재명 대표도 대선 전에 같은 얘기를 했어요. 불체포 네. 특권 폐지해야 된다. 이런 특권 필요 없다.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는 나같이 깨끗한 정치인은 불체포 특권 필요 없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전혀 뭐 앞뒤가 안 맞는 얘기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또 논리적 모순인 게 이 네.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물증이 없다? 그 정도로 물증이 없으면 불체포 특권 행사하지 말고 네. 법원에 가서 영장 재판 통해서 기각을 받아내야죠. 네. 판사가 멍청한 사람이 아닌 듯 아니라면 네. 물증이 없는 사건에 구속영장을 발부할 리가 없잖아요. 네. 더군다나 이렇게 영장 재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불체포 특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철저한 무시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사법부 수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이잖아요. 네. 아니 법원의 역할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법원을 믿을 수 없으니까 국회 단계에서 그냥 미리 다 끊어내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그렇다면 만약에 앞으로 우리가 개헌을 하게 되면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폐지할 거냐 말 거냐
제가 알기로는 여태까지 불체포 특권 폐지가 민주당의 당론이었습니다. 당론을 바꾸게 된 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못 하거든요. 네. 네. 네, 말씀처럼 대선 공약이었고 당론이었는데 이걸 말을 바꿨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어떻게 입장이 있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대선 때라도 불체포 특권을 전면 폐지하겠다는 공약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반대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불체포 특권은 우리 재헌국회 때부터 생겼습니다. 44년도에 만들어졌나요? 네. 아니죠. 48년도죠.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면책 특권, 불체포 특권, 또 대통령은 뭐 불소추 특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는 삼권 분립에 따라서 어떤 과도한 행정부의 권력이랄지 권한이 있을 때 그건 국회의원들 개개인이 헌법기관 아니겠습니까? 네. 그분들의 어떤 입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권리로서 인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우리 국민들 시각에서 보시면 저 여론조사 나왔듯이 국회의원들이랄지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정치권 전체가 여의도가 낮기 때문에 저런 결과가 나온다고 봅니다. 저도 네.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반성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하지만 이걸 좀 명확히 보면 저는 앞으로라도 정치권에서 불체포 특권이든 이런 면책 특권을 어떤 제한을 엄격하게 하고 네. 그다음에 뭐 규정을 좀 줄인다든지 특권을 이런 거가 좀 필요하지 현재로서 이걸 그냥 뭐 어떤 감정에 따라서 예. 나름대로 뭐 이것도 인기 영합주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네. 그다음에 저는 이제 국민들께서 지탄하시는 거는 충분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지금의 이제 여당이나 여당이죠. 국민의힘 같은 데서 너무 그 기승전 방탄, 기승전 이재명만 가지고 공격하는 거는 아무리 뭐 정치적으로 공방을 주고받는다고 하더라도 좀 과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 대표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왜 수사받지 않느냐. 네. 그래서 수사 또 다 받고 있으면 왜 수사 태도가 그러느냐. 또 그다음에 뭐 왜 본인 입장을 밝히지 않느냐. 기자회견하고 하면 왜 길게 밝혔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민들 보실 때도 좀 짜증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과도한 정치 공세는 좀 자제하시고 지금 이 대표가 무슨 수사를 안 뱉다는 것도 아니고 재판을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인신 구속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불구속 재판은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권한입니다. 네. 이게 또 추세고요. 영장 공판 중심주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재판에 성실히 당당하게 임할 거기 때문에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대변인님, 만약에 지금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이번 사안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예를 들어서 백현동 사건이라든가 뭐 쌍방울과 관련한 대북 송금 사건이라든가 검찰이 여러 차례에 나눠 걸쳐서 또 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그때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민주당이 그럼 번번이 이렇게 국회에서 부결시키는 것이 민주당에 어떤 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저는 일단 이른바 이제 말씀하신 게 쪼개기 영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 나올 때면 얼마 전에 이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아마 제가 볼 때는 천기누설을 한 것 같은데 언론에 대고 이번에 뭐 부결시킨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겠느냐. 네. 지금 앵커 말씀하신 대로 껌껌이 또 할 수 있다 하는데 저는 그 자체가 정말로 국민들께 의심을 살 만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수석급 이상의 고위직이었을 텐데 그거는 검찰 수사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두지휘한다는 것밖에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수사, 그런 편파적이고 과도한 정치 수사가 계속 이어진다면 우리 국민들께서 저는 용납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것 같고요. 네. 말씀하신 거가 너무 가정적이기 때문에 쪼개기 영장까지 검찰이 또 할까 이런 생각은 들긴 합니다. 관련해서 네. 이 정의당과 뭐 기본소득당, 시대전환이지. 이런 시대전환 이런 데 소속 의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굉장히 관심인데 지금 상황대로라면 민주당은 굉장히 부결에 적극적으로 이제 단일 대우의 모습을 보일 것 같지만 그동안 정치적 궤를 민주당과 같이 했던 다른 야당들 조금은 다른 스탠스를 가진 것 같아요. 그렇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115석이잖아요. 근데 정의당 6석과 시대전환 1석 등등 다 합하면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이제 28표가 나와야 가게 될 텐데 네. 보면은 저는 정의당이 굉장히 저는 그 정말 의회주의에 입각한 올바른 그 당론을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 당연히 이건 우리가 부결시킨다. 네. 가결시키는 게 맞다. 부결하는 게
이거는 특권 뒤에 숨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정확하고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도 왜 도대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때 했던 그 비리에 대해서 의혹에 대해서 왜 민주당이 이렇게 단일 대우로 가고 우리 국회가 야당이라고 같이 손을 들어줘야 하는 건 그냥 온당하지가 않다고 정확히 선을 걷단 말이죠. 저는 대단히 민주당이 정말 이번에 회기 때 노란봉투법 통과시키는 거 보고 마음이 급했구나. 정의당의 마음을 얻으려고 저렇게 노력하지만 정의당은 정말 협조해 줄 생각이 없이 네. 정확한 자기 스탠스의 입장을 가지고 정의당이 행동하는구나 이걸 느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에 뭐 큰 변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 합해봐야 사실은 120석이 조금 넘는 숫자이기 때문에 큰 네. 의미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체포 특권이잖아요. 말 그대로 특권이거든요. 특권 뒤에 숨는 민주당. 그다음에 앞으로 계속 영장이 올 때마다 또다시 계속 이것을 가결과 부결의 표결에 붙일 것이냐. 네.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는 데는 상당히 정의당이 이번에 순기능적으로 기여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있는 거는 불체포 특권이 우리 헌법에 들어오게 된 기본적인 이유와 배경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거를 잘못 쓰고 있는 겁니다. 원래 불체포 특권은 국회 회기 중에만 인정되는 특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 정신은 국회 회기에 정치적으로 아주 중요한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 집권 세력에 의해서 국회의원이 갑자기 체포가 돼서 표결 자체에 참석 못하는 거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불체포 특권을 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회기가 아닐 때는 구속이 일반 사람하고 똑같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 네. 정신에 정신에 비추어서 또 회기가 아닐 때 구속이 됐더라도 국회 회기가 시작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 요구하면 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회기를 지금 만 6개월을 계속 잡아놓고 있잖아요. 이 2월 28일 날 끝나는 임시국회 회기도 지금 민주당의 요구대로 하면 바로 그 다음 날인 3월 1일부터 다시 회기를 잡아야 돼요. 네. 네. 이거는 불체포 특권이 우리 헌법에 들어온 기본적인 배경과 이유를 완전히 무시하고 이거는 오용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어쨌든 뭐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은 표결에 붙여질 텐데 과연 이재명 대표의 심경은 어떨까요? 민주당의 김학규 의원이 대신 전했는데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 대표가 표현이 거칠어진 건 그만큼 불안함의 표현이다 이런 말도 하던데요. 제가 대표한테 직접 여쭤보기도 했는데 불안하신가요? 그랬더니 불안한 건 전혀 없고 그냥 계속 이런 것 때문에 업무에 방해가 될까 봐 짜증이 좀 난다. 라는 정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도 뭐 불안해하시고 그런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 그리고 검찰에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뭐 깡패라든지 오랑캐라든지 아주 강한 표현들이 등장을 했거든요. 이렇게 발언의 수위가 높아지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너 전에 불체포 특권 폐지하자고 공약했는데 네.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과거에 자신이 했던 말을 가지고 이제 역공을 해 오니까 뭐 일관되게 이재명 대표는 무죄를 주장했기 때문에 불안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좀 짜증이 나겠죠. 짜증이 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리고 대응의 수위가 높아지는 이유는 불체포 특권 하나만 놓고 본다면은 이재명 대표가 수세에 몰릴 수 있어요. 그런데 네. 상황이라고 하는 것, 정치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상대적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을 관통하고 있는 또 하나의 흐름이 소위 검사공화국의 전횡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문제가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을 찬성하는 여론이 49%인데 또 다른 여론조사를 보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의 찬성 여론은 60%에 가까워요. 자,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나 특검이 진행되면서 너도 불체포 특권 내려놔라. 아무리 야당 1대표지만.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도 도망갈 구멍이 없습니다. 네. 자, 그런데 수사의 형평성, 검찰 기소의 형평성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구속의 사유라고 하는 것들이 명백하지 않은 상태인데 형평성 잃은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다? 그럼 당연히 야당 대표로서는 이건 검찰공화국의 어떤 전횡이다. 이것에 대해서 맞서 싸워야 된다. 네. 이런 입장을 내뱉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이런 말들은 판사 앞에 가서 하시라라고 또 비판을 했거든요.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본인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1시간 넘게 하신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얘기를 판사 앞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판사
앞에다가 말씀을 하시라 특검기에 쓰냐 이렇게 좀 발언을 하셨어요. 제가 그분 얘기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분의 의견일 뿐이니까 그분 의견은 그분한테 들으십시오. 서로 상호 간에 교차할 수 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게 부결될 영장 청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감정을 충실하게 전달하는 것이 자신의 본분이라고 그렇게 직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직분은 그냥 검사가 했던 것을 검사가 나와서 설명하기는 어려운 거 그걸 대행을 하는 입장이니까 검사처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점 저는 권유를 드립니다. 네, 박범계 의원의 발언까지 듣고 오셨는데요. 박범계 의원은 또 법무부 장관을 한번 지냈던 분이시긴 한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검사처럼 하지 말라라고 또 한동훈 장관에게 경고를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김영남 근데 의원님? 제 기억에 의하면 박범계 의원이 법무부 장관 할 때도 결코 점잖지는 못했어요. 사실은. 그런가요? 근데 그 한동훈 장관이 역대 법무부 장관과는 좀 다른 특색들이 있죠. 그리고 공세적이고 그리고 다른 그 법무부 장관은 아예 언급을 회피했을 만한 사안에 대해서 결코 피하는 법이 없어요. 네. 이제 이야기를 잘 이어가고 있는데 네. 지금도 이 상황을 압축해서 전달할 수 있는 간결한 메시지를 제대로 내놨다고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런 얘기는 판사 앞에 가서 하면 돼요. 네. 다들 국민들이 그러거든요. 억울한 사정은 영장재판이 열리면 판사 앞에 가서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어떤 판사 앞에 가서 하기보다는 언론을 상대로 하고 그리고 아예 판사 앞에 설 기회를 안 갖겠다는 것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거의 노 코멘트로 일관하는 건 또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저기에 대응을 하면 할수록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장관이 거의 동급이 되는 거잖아요. 정치적으로는. 그런 네. 상황은 이재명 대표가 만들고 체급을 싶지. 키워주는 게 그렇죠. 되나요? 아니면 자기 체급이 내려가든지. 그러니까 그런 상황은 이재명 대표는 결코 만들고 싶지 않겠죠. 근데 앞서서 우리가 불체포 특검과 관련해서도 긴 이야기를 주고 받았습니다만 네. 그래서 좀 그 주장과 논리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앞서 주장한 게 있으면 그거대로 좀 실천할 때 국민들이 그 사람의 진정성을 인정을 하고 정치적으로 어떠한 기대를 더 걸어줄 수가 있는 거지 본인의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때그때 말 바꾸기를 하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네. 신뢰할 수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하튼 이번에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표결에 앞서서 이번에 왜 이재명 당대표를 민주당 당대표를 구속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노웅래 의원에 대한 그 설명이 있었던 것처럼 어느 정도 좀 소구력이 있을까요? 그러나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보시겠지만 그거를 의원들의 소위 표심을 바꿀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의원들은 이제 이미 결심한 게 있을 거고 그게 이재명 대표를 지켜야겠다고 생각하는 소위 친명계의 이유도 있을 거고 저는 이제 비명계 의원들은 일종의 이번에 표결을 하면서 부결의 표를 던지면서 앞으로 있을 당대표 사퇴를 위한 초은 공세에 명분 쌓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내부 총질을 했던 건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지켜주려고 노력도 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정상적인 당대표로서의 직무가 어려운 상황에서 좀 사퇴해달라는 더 센 요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부결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는데 한동훈 장관은 일종의 지금 국무위원으로서 엄격히 얘기하면 임명직 공무원입니다만 사실상 이렇게 언론을 상대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사실상의 정치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국회 표결에 앞선 체포동의안 설명에서도 지난번 노웅래 의원 때와 비슷한 상황이 좀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 김영남 변호사께서는 이 표결 이후에 민주당과 관련한 움직임까지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부결은 하되 이재명 당대표가 민주당의
어떤 반등 뭐 이런 것들을 해서 대승적 결단을 좀 내릴 가능성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우리 가까이에서 보시는 우리 한 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거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한동훈 장관이 너무 말씀을 많이 하시기 전 하니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왜냐하면 좀 진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도 있겠습니다만은 아까 우리 김용남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은 국무위원 아닙니까? 정치하시려면 빨리 여의도에 오든지 해야지. 그리고 본인이 얘기하는 법과 원칙이 모두에게 적용됐으면 좋겠다는 얘기. 그러면 모두가 판사 앞에 똑같다. 법 앞에 평등하다. 그러면 하지만 지금처럼 선택적으로 하면 전 동의하기 어렵다 말씀드리고요. 근데 좀 말씀하신 이제 부결 이후에 당내 상황을 얘기하는데요. 제 주변에서는 없습니다, 솔직히. 제가 아는 우리 지도부도 그렇고 의원들 중에 그런 얘기들 하시는 분은 없고 일단 부결 자체는 이번 구속영장 청구가 너무 부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부결이다 하는 거지만 어떤 분 얘기처럼 저는 서른 의원께서도 무슨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미 지면에 나왔으니까 언론에. 근데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대표와 만났을 때 그런 얘기 없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의도로 이제 그런 얘기들이 흘러다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근데 일단은 이번 영장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후에 당장 뭐 대표에게 당내에서 다른 식의 결단이랄지 이런 말씀을 하는 저는 목소리랄지 의원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근데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굉장히 좀 친분이 두텁고 어느 분보다 이해가 높다고 판단되는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총선 전에 어떤 예상하지 못한 결단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뭐 관련 연장선상에서 드린 질문이니까. 예, 근데 정성호 의원 아시죠? 우리 앵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진중하신 분이고 이제 이 대표님과도 워낙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데 지금 뭐 제가 알기로 정성호 의원이 뭐 김용 정진상 씨 면회했지만 최근 들어서 뭐 대표하고 특별하게 연락을 주고받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 어떤 생각을 대변했다기보다는 중진으로서 정성호 의원 본인의 의견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시점이라는 게 아마 저도 기사를 보니까 정성호 의원은 뭐 총선이 가까워지는 뭐 한 4개월 전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하고는 시점도 많이 차이가 나고 일단 제가 듣기로는 당내에 어떤 그런 목소리를 내는 분들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정성호 의원이 얘기한 신의 한 수, 예상하지 못한 시기, 예상하지 못한 방법에 신의 한 수가 나올 거다. 어떤 걸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사퇴가 아니면? 저는 뭐 기소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는 건 사실상 저는 불가능한 얘기라고 봐요. 그럴 거였으면 당대표가 나오지도 않았다.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경험입니다. 벌써 한 4년 됐나요? 선거법 위반으로 1심, 2심 대법원에서까지 유죄 판결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가가지고 그게 뒤집어진 경험이 있어요. 즉 법리 적용에 있어가지고 본인이 그런 그 헌법재판소에서 무죄로 뒤집어진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 대한 불신, 이 기소권에 대한 불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뿌리 깊은 생각이 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도 저는 그런 불신이 작용하고 있지 않나 보고 본인이 무죄라고 생각했고 과거에도 무죄를 받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끝까지 대표직을 유지할 거다. 다만 지금 일각에서 총선 전에 몇 개월 전에 결단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은 좀 궤를 좀 달리할 수 있거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소위 사법 리스크라는 이유로 비명계 일각에서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총선 전에는 당을 하나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공천권을 내려놓는다든지, 그러니까 대표직은 유지하면서 공천권을 내려놓는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당을 갖다가 총선 전에 하나로 묶는 그런 어떤 결단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뭐 기소된다고 그래서 대표직을 내려놓거나 그런 식의 결단은 아마도 없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어쨌든 뭐 민주당이 이제 부결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높아지는 가운데 출구 전략으로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내려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그럼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영상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직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말도 있고 이제 공천권 관련해서도 좀 결단을 내려달라는 목소리가 있는데 일단은 생각은 머리로 하고 있고요. 별로 감흥이 없는 농담이었군요. 어떻게 생각하냐고 해서 뭐 당이나 정치 세계에는 생각이 다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단일한 생각만 한다면 그거는 정상적 사회가 아니죠.
향후 검찰이 기소해서 재판 나가게 되면 대표직 어떻게 수행하실 건지 사퇴도 고려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역시 가정적인 상황이라는 질문이어서 지금 말씀드린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네, 최수영 의원님. 이 얘기만으로는 뭐 지금 당장 네. 대표직을 내려놓을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박창원 교수님께서 제시해 주셨던 뭐 공천권을 내려놓는다든지 뭐 이런 방안의 조치가 향후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저는 그 가능성도 매우 낮고 사실은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올해 한 8월 정도가 분기점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좀 말씀드렸잖아요. 선거법으로 지금 3월에만 재판을 나가야 되는 게 3번입니다. 그럼 3번 가죠. 그다음에 또 다른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백현동 사건, 그다음에 쌍방울 관련한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조사받으러 또 나오라 할 겁니다. 재판받으러 나가랴, 조사받으러 나가랴. 네. 그다음에 또 어느 정도 진행되면 다시 또 체포동의안에 국회로 또 오고 이게 계속 그러니까 정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3월, 4월, 5월 반복할 겁니다. 네. 근데 국민의힘은 최대 3월 12일이면 새 지도부가 꾸려집니다. 네. 컨벤션 효과 누립니다. 당연히. 또 그리고 윤 대통령께서 지금 민생이라든가 이런 이슈에 집중하기 때문에 네. 지지율이 지금보다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40%를 대통령 지지율을 유지하고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10%포인트 이상으로 민주당을 계속 압도해 나가고 네. 당대표는 당무를 볼 시간 없이 계속 재판 나가야지 소환돼서 조사받으러 가야죠. 또 말하자면 그다음에 당무 볼 시간도 없이 또 계속 영장 청구도 당이 또 이 말하자면 부결시켜야 되느냐 또 가결시켜야 되느냐 논쟁하죠. 그러면 저는 지지율이 계속 급락할 거라고 봐요. 그럼 이걸 국회의원들이 총선이 1년도 안 남았는데 어떻게 견딥니까? 167석의 거대 정당인데 이 정당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오면은 대표 사퇴가 자연스럽게 나올 거고 네. 만일 그게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10%포인트 이상 계속 지지율이 차이가 나는 시점이 8월까지 지속된다 그러면은 저는 이재명 대표의 거취를 요구하는 당내 목소리가 지금은 소수가 아니라 상당수 다수의 목소리로 분출되면 이재명 대표가 그때는 정말 거부할 수 없는 명분이 형성될 수 있어서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지금 뭐 공천권을 내려놓는다는 매우 장기적 과제고 당장 눈앞에 지지율이 계속 내려갔을 때 당 소속 의원들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흔한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총선 앞에 장사 없습니다. 네. 저는 그게 가장 답일 것 같습니다. 좀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내년 총선을 이제 뭐 한 13개월 정도 남은 거죠. 내년 총선을 이재명 당대표 체제 아래 치렀을 때 공천을 받은 민주당 의원들이 지역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당연히 이재명 당대표 체제로 가겠지만 지금 최수영 의원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지 못한 상황이 왔을 때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 부분이 결국에는 앞으로 남은 총선 1년에 가장 중요한 뭐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도 싶어요. 우리 최 의원님이 이제 우리 당을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팩트가 좀 다른 부분이 너무 많아서 왜냐하면은 지지율이 지금 최근에 이제 갤럽에서 한 6% 차이가 나다가 네. 다시 한 3%로 좁혀졌고요. 나머지 ARS 조사들은 민주당이 앞서는 조사들이 다시 또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게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컨벤션이랄지 이런 것 때문에 일부 표집이 특히 또 저희들이 세부 내용을 보니까 선관위에 공개된 것들 보니까 보수층이 많이 모였더라고요. 과집된 상태였기 때문에 높게 나온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지금 박빙하거나 우리가 박빙 우세한 조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여론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저는 3월 8일 이후에 미안한 얘기입니다. 국민의힘이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서로 양당 걱정하는 거 아주. 저는 진짜 진심으로 걱정하는데 왜냐하면 벌써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가 돼도 그 총선 치르지 못한다고 단언까지 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민주당 걱정해 주면 고맙습니다만 그쪽 당 사정이 더 심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저 여론 이런 부분들 저희는 지금도 그래왔습니다만 민생에 최대한 주력하고 국민들께서 질타하는 부분 다 수용하고 해서 꼭 같이 갈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 대변인께서는 당내 교류의 폭을 좀 넓히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주변에 이재명 대표 사퇴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시다 그러니까 조금 교류의 폭이 너무 좁은 거 아닌가 싶어요. 아닙니다. 우리 한 대변인도 여러 분 만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이 국회에서의 체포동의안 문제뿐만 아니라 박창원 의원님 이 여론 자기를 둘러싼 여론이 굉장히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가 중요한데 복병을 만났어요. 유동규 본부장 최근에 유튜브에 나와서 굉장히 여러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한번 살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우리한테는 뭐가 없었느냐면 정치적 의혹으로나 혹은 뒤에서 받침해줄 국회의원 찾아갔는데
나무나라 문전박대를 당한 거예요. 제가 거기서 이제 방담을 다 갖고 있는데 이재명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알라딘 램프에 진쳐. 문지르지도 않았는데 나타났어요. 국회의원들 몇 명 만나게 해주고. 국회에서 입법을 위한 토론회를 열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내표에 굉장히 능합니다. 표 계산이 굉장히 빠르고. 표 계산이 되게 빠르고. 네. 나중에 이제 한번 알겠지만 정책이라는 것이 정말 20초 만에 결정된다. 이거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거는 정책의 타당성이나 뭐 이런 게 안 아니라 따지고 표만 따지네. 그렇지. 그것도 동물적인 감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대장동 수익 중에서 이제 1,800억 내가 현금으로 가져오게 됐다. 딱 보고 하니까 이재명이 거기서 정리상을 있다가 이거 그냥 돈 나눠줍시다. 시민비 나갑시다. 이거는. 그럼 내가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갖고. 박창원 의원님, 사실 유동규 본부장만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은 사람도 없고 대장동의 실체에 대해서 뭐 1부터 100까지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예고해서 내가 100회에 걸쳐서 이 부분 폭로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재명 당대표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해를 못하겠는 게 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유동규 씨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서운함을 여러 차례 표현했거든요. 예. 그러면 본인이 알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비리나 정말 화천대유 천화동인 1억 돈이 사실은 이재명 대표 거다. 뭐 이런 얘기를 갖다가 폭로하면 될 텐데 네. 사실 얘기 나온 거 보면 이게 폭로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어떤 비리나 이런 내용을 갖다 폭로하는 내용이 아니라 나 측근이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이거 이상을 넘어서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측근 아니라 그러니까 아마 서운해서 나 측근 맞아 이런 것도 알고 있어. 이런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정치인이 표에 대해서 밝은 건 너무 당연해야 될 일이 아닌가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보수도 진보도 아니다. 이거 이재명 대표가 공공연하게 자기는 보수도 진보도 아니라고 이미 여러 차례 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을 갖다가 굳이 유튜브를 통해서 하는 이유가 글쎄요 본인은 자신은 과거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수사 내용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물적 증거 이런 것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만 진행하고 있어서 과연 이거 왜 하는지 사실 궁금합니다. 네, 김용남 의원님 지금 유동규 씨가 재판 중이잖아요. 이렇게 유튜브로 계속 폭로하는 거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문제는 없죠. 그 매체의 특성상 저게 무슨 언론법에 적용을 받는 방송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쪽의 주장만을 이렇게 또 반영을 하다 보니까 혹시 문제가 되진 않을지. 아니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죠. 그리고 아마도 어떤 공중파나 이런 종합편성 채널이 아닌 유튜브를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매개체로 선택한 이유가 바로 다른 방송에서는 무슨 얘기를 해도 그게 이제 편집을 당할 수가 있고 또 방송국 입장에서 그걸 과감하게 전달할 수가 없잖아요.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으면 좀 그거는 재단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저 매체의 특성상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고 싶은 얘기 그대로 과감 없이 전달을 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이런 방송국보다 또 장점도 있죠. 물론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근데 저거를 글쎄요. 지금 정진상 실장 측 변호인이 아마 저거를 법적으로 막아보겠다고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그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명백히 허위 사실을 얘기한다든지 뭐 단순한 욕설 뭐 이런 비방을 한다고 하면 그거는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저거는 자기가 경험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저게 허위 사실이라면 허위 사실임을 주장하는 쪽에서 명백한 증거를 대서 저게 사실과 다른 명백히 허위 사실이라는 걸 입증을 해야 돼요. 근데 명예훼손이나 뭐 이런 거. 아마 못할 거려.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를 저렇게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유동규 본부장은 대단히 아픈 약점이죠. 왜냐하면 겹겹이 이렇게 방패막이를 세우고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다른 방패막이 정진상 실장이나 김용 부원장은 잘 버티고 있는데 유동규 본부장은 이게 방패막이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에 대한 화살이 그대로 날라올 수 있는 빈 구멍이 돼버렸죠. 근데 사실 그 유튜브라는 게
요 최근에 뭐 유튜브 많이들 보시잖아요. 정치 관련 유튜브도 많이 보고 계신데 이런 저희 같이 이렇게 어느 정도 정제된 공정하고 믿을 수 있는 뉴스를 전달하는 매체들을 통해서 정치는 균형 감각이 있는 걸 보셔야지 유튜브만 너무 보면서 한쪽 얘기만 듣게 되면 자꾸만 그쪽 확증 편향이 생겨서 균형 감각을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저희 같은 고품격 시사 프로그램을 좀 시청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저 있습니다. MBN 유튜브로 많이 보는데. 아니 MBN 유튜브도 굉장히 다 데스크들이 그 뭐랄까요 게이트키핑을 합니다. 네. 네. 자,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분위기도 좀 살펴볼까요? 자, 이번 주에 두 차례 TV 토론을 더 거쳤던 후보들, 더 공방이 거세졌습니다. 관련해서 준비된 영상 보고 이슈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과 공천을 협의하겠다는 건지 입장 분명하게 밝혀주십시오. 대통령의 의견도 들어야지요. 당연히 들어야지요. 자꾸만 위험한 발언을 거듭해서 대통령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불안한 후보다. 당 따로 그럼 대통령 무인도에 살아 계신 겁니까? 그러면 의견을 들어야죠. 그동안 안철수 후보께서는 그동안 늘 대표하시면서 독단적으로 해서 당이 문제가 생겼잖아요. 의혹을 해결하려면 왜 도로의 노선이 바뀌었는지 그 과정을 해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노선이 김 후보의 땅으로 바뀌었는지 그분이 김종고 씨 맞습니까? 그렇게 마구잡이로 김종고 씨 맞느냐고 참 물었습니다. 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고 씨 맞느냐고 아니, 그렇게 물었습니다. 하셨으니 선거에 참패하셨죠. 김 후보님, 이제라도 사퇴하십시오. 당과 대통령과 나라를 위한 일입니다. 정말 황교안 후보야말로 정말 정계 은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딱하십니다. 자기 땅 밑으로 터널을 뚫으면 땅값이 올라가나요? 민주당의 절대 다수 울산시의회가 조사특위를 만들어서 열심히 활동했는데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는 거 알고 계세요? 근데 세상 일이라는 게요. 진상조사를 한 번 해서 뭐 안 밝혀졌다고 해서 꼭 문제가 없다. 좋습니다. 그런 식이면은 저희가 민주당한테는 어떤 잣대를 들이대겠습니까? 네,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최대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김기현 후보의 울산 땅 의혹인데요. 김기현 후보가 PPT까지 준비해가면서 아니다라고 하나하나 조목조목 해명을 했습니다만 이 의혹들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초반에 김기현 후보의 대응이 조금 좀 안이한 인식에서 출발했다고 봤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게 논란이 번져지니까 그다음 토론에 나와서 하다가 그래도 계속 확전이 되니까 본인이 이제 PPT까지 들고 나와서 설명을 했는데 조지 레이코프가 미국의 정치학자 조지 레이코프가 쓴 책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책에 보면은 저렇게 이제 본인이 아니라고 항변하는 주장을 하는 순간 대중들의 머릿속에는 코끼리만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미 저렇게 해명하는 게 타이밍이 매우 늦었고 초기에 진화했어야 하는데 실기했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지금 한 열흘 남은 지금 그 국민의힘 경선에서 저게 상당한 지금 네거티브의 공방이 오고 간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저게 굉장히 그 트리거가 말하자면 저게 발화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층 또 여론조사를 놓고 보면 이게 반영이 안 된다고 하는 여론조사들이 많은 이유가 이게 84만 당원을 이제 모집단으로 하기 때문에 책임 당원을 모집단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1차 말고 결선 투표에 갈 경우 만일 1차에서 끝나지 않고 결선 투표에 갈 경우에는 이 이슈가 굉장히 좀 발화점이 클 거라고 보고 후보 간 연대에도 굉장히 지금 이렇게 공격하던 황교안 후보가 김기현 후보 지지하기 어려워지고 천하람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이 아무래도 뭐 안철수 후보가 그렇다 치더라도 김기현 후보에게 자기를 지지했던 세력과 또 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 화학적 결합이 어려워진 상황. 이렇다면 이제는 김기현 후보가 모든 걸로 자기의 실력으로 결선까지 갈 경우에는 승부를 걸어야 하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이 부동산 의혹이 너무 커져버렸다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전당대회뿐만 아니라 다음 총선까지도 이어질 거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그러니까 민주당도 바로 지금 민주당도 진상조사단 꾸리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준석 대표가 지금 김기현 후보로 총선 치르기 어려울 거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아마 이걸 두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은 지금 반영이 되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결선 투표에 갈 경우에는 당원들의 심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대통령을 돕겠다는 김기현 후보를 돕는 건 맞는데 과연 이게 우리가 총선까지 생각하면 이게 온당한 전략일까? 이렇게 생각할 경우에는 전략 투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1차에서 끝나지 않고 2차까지 결선까지 갈 경우에는 김기현 후보에게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사안이 된다. 해명이 좀 늦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기현 후보 입장에서는 그 땅에
그 김기현 후보가 갖고 있는 땅의 지하로 가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고 땅값과는 그리고 본인은 전혀 이 부분에 관여한 바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이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 이슈가 가라앉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사실은 이제 KTX의 노선 변경과 연관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맨 처음에 논란의 출발점이었는데 네. 사실은 국민들은 KTX와의 연관성 부분은 뭐 해명이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다른 데 있어요. 즉 김기현 대표가 대표 후보가 부동산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토지, 그러니까 재산 공개 내역을 보면 토지가 10건이고요. 네. 부동산이 4건이에요. 그럼 다주택자신데 이 다주택자가 그동안의 정책이 통해 가지고 다주택자 감세 정책 또는 규제 완화를 갖다가 줄기차게 주장해 왔거든요. 그러면 뭐 물론 그 중에 하나에 이제 KTX가 지나가면서 지금 땅값이 뭐 1,600배냐 1,800배냐 논란이 빚었던 건데 이제 개발이 이루어지면 거기뿐이겠습니까? 다른 지역으로 혹시라도 토지를 가게 되면 이 논란은 또 불거질 수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잠시 잊혀졌지만 네. 부동산 가격이 만약에 다시 논란이 된다 그러면 김기현 대표의 이러한 부동산 투기 이력들은 또다시 논쟁이 될 가능성이 있고 네. 이게 과거에 소위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실정했던 그 반대 거울 이미지로서 남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네. 이 부분은 뭐 단순하게 KTX에 뭐 영향을 미쳤냐 안 미쳤냐를 떠난 문제로서 국민들에게 받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오늘이 25일이니까요. 이제 3월 8일에 이루어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까지는 2월은 28일까지밖에 없으니까 한 10여일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김영남 변호사님. 지금까지의 여론조사 결과, 특히 이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국민의힘 당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글쎄 한 1강, 1중, 2약 이 정도 구도로 요약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하튼 김기현 후보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는 있지만 지지율에는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선거전을 시작할 때만 해도 소위 양강이라고 해서 네. 김기현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백중세를 띄지 않겠냐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많이 꺾이면서 말씀대로 1강, 1중, 2약 체제로 지금 진행이 지금까지는 되고 있습니다. 근데 김기현 후보에 대한 울산 땅 문제가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왜 김기현 후보의 지지율이 안 꺾이느냐, 그대로 40% 초중반에서 유지가 되고 있느냐,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네. 김기현 후보의 지지율은 저게 김기현 후보가 반사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체 발광체가 아니라 사실은 윤심이 반영된 윤석열 지지율이라고 보신다는 대통령에 거죠? 대한 지지가 거의 상당 부분 그대로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후보 자체에 대한 어떤 논란이 그 후보의 지지율에 크게 영향을 못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앞으로의 국정 운영을 지지해줄, 적극 대변해줄 당대표를 뽑아야겠다라고 마음먹은 당원들은 후보 본인에 대한 어떤 문제제기가 있더라도 크게 흔들리지가 않는 거죠. 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지지기 때문에 이게 크게 변동이 없어 보이는데 그러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왜 이렇게 급등락을 했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엔 선거 전략상 조금 문제가 있었고요. 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첫 TV 토론회에 내가 당대표에 당선되면 총선 승리 후에 당대표를 사퇴하겠다고 얘기한 게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번 전당대회가 일종의 당대표 보궐선거거든요. 네. 전임 당대표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그렇죠. 나가는 바람에 생긴 전당대회인데 그 보궐선거 성격의 전당대회 출마해서 내가 당선되면 또 보궐선거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것 자체부터 선거 전략상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어떠한 본인의 입지를 다 못 찾고 오히려 양쪽에서 침식을 당하고 있는 형국이 아닌가 네. 싶습니다. 그러니까 친윤과 비윤 사이에서 어정쩡한 입장을 유지하다 보니까 비윤 표는 천하람 후보가 가져가고 네. 친윤 표는 김기현 후보가 가져가고 있는 양상이다 보니 안철수 후보의 지지도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3월 4일부터 투표가 시작됩니다. 네. 3월 4일, 5일 당원들이 이제 K보팅이라고 하죠. 이제 모바일로 투표가 가능하고 거기에 참여를 못한 당원들은 6일, 7일 이렇게 ARS
여론조사로 참여를 하게 되는데 네. 안철수 후보가 어떤 획기적인 계기를 빨리 마련하지 않으면 이게 지금 많이 떨어진 지지율을 확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지금 천하람 후보는 자기가 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넘어섰다 이렇게 공언하면서 결선 투표 간 사람은 자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만에 하나 그렇게 되려면 천하람 후보가 이준석 대표를 넘어서야 됩니다. 네.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확실한 지지층, 뭐 일종의 팬덤이 형성되어 있는 정치인인 것은 맞습니다만 당 내에서는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왜 당내를 향한 공격에 그렇게 열심히냐, 민주당과 싸울 때는 열심히 안 하더니 이런 어떤 반감도 꽤 세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반감을 딛고 일어서서 천하람 후보가 정말 2위를 차지하려면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장점뿐만 아니라 그 단점도 딛고 일어서는 극준석하는 모습을 보일 때만이 가능해 보여요. 근데 그게 네. 가능할지는 전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네. 과연 나머지 반전시킬 수 있는 변수들은 뭐가 남아 있을지 굉장히 궁금한데 안철수 후보랑 천하람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 또 솔솔 나오고 있거든요. 이 가능성 얼마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게 이제 1차에 끝나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이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저는 그 안철수 후보가 좀 우리 김용남 의원님은 이제 디테일하게 토론회 때 그 말씀이라 생각하는데 네. 좀 실기를 좀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저라면은 윤한연대 하지 말라고 하거나 윤핵관 쓰지 말라고 하니까 바로 좀 이제 안 후보가 그러겠습니다 했는데 거기에서 좀 당당하게 우리 공동정부 구성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한다든지 윤핵관에 뭐 버르장머리를 고쳐놓는다 했다든지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로부터는 이런 험한 말을 들었을 때 좀 거기에 맞섰다면은 저는 천하람 후보가 저렇게 돌풍을 못 일으켰을 거라고 봐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실기하면서 꺾였죠. 네. 완전하게 꺾였고 저는 근데 황교안 요즘 후보 같은 경우 제가 새롭게 보고 있는데 네. 참 이제 김기현 후보 되게 강하게 몰아붙이지 않습니까? 사실 울산 투기 의혹도 황교안 의원이 제일 먼저 제기를 하긴 했었습니다. 저는 부정선거 이런 얘기 하실 줄 알았는데 그런 얘기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런 말씀하면서 이제 관심도 끌어오고 했는데 그래도 김기현 후보가 이제 여론조사에서 떨어지지 않고 저렇게 앞서는 게 저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다고 봐요. 지점이. 왜냐하면 저런 것 때문에 당원 100%로 했을 때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심과 괴리될 수 있어요. 그냥 일반 여론조사 보시면 김기현 후보 저렇게 높게 못 나올 겁니다. 네,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네. 혹시 최수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당내 사정에 그래도 좀 뭐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최근에 이 당심을 고려했을 때 이게 1차 투표에서 김기현 후보가 결국에 관건은 과반을 넘을 것이냐 안 넘을 것이냐. 그래서 2차 투표로 간다면 어떤 이변이 발생할 것이냐 이거에 집중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1차 투표에 끝낸다는 김기현 후보가 끝낼 네.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이 많은데 최소한 이 지표가 유의미한 그 말하자면 가능성을 보이려면은 김기현 후보가 지금 이 시점에 지지율이 45에서 50 가까이가 나와야 돼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안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44%까지 까지 나오는데 사실은 50을 넘으려면 네. 그 수치는 50에서 60 사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예정 지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나오는 데다가 천하람 황교안 후보가 의외에 약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두 후보의 총합이 지금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 25를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네. 이렇다면 1차에 끝내기가 매우 쉽지가 않아진 거죠. 그러니까 저도 추측할 수 있는 건 데이터밖에 없는데 그래서 지금 당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투표에 끝내는 것이 그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표로 보면 어려운데 만일 2차 투표로 갈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꾸로 또 김기현 후보가 우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어차피 1차 투표에서 김기현 후보가 얼마를 보여주느냐. 그래서 50에 근접한다 그러면 2차 투표도 손쉽게 갈 것 같은데 네. 2위 후보랑 차이가 정말로 붙여 있거나 하면은 저는 그건 또 예상 못할 수가 있지만 2위 후보랑 얼마나 벌려놓고 1차 투표를 통과하느냐 여부가 저는 2차 투표에 김기현 후보의 네. 승리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영화를 보면 신 스틸러라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뭐 잠깐 출연하지만, 그러니까 주연은 아니지만 누구 못지않게 그 관객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는 사람을 신 스틸러라 그러는데 이번 그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는 황교안 후보가 이 신 스틸러로 완전히 자리매김한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예상하셨습니까, 박정환 교수님? 저도 사실은 황교안 전 대표가 뭐
과거에 이제 총선 무효 뭐 이런 얘기를 하셨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어떤 좀 극우적인 주장으로 일관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의외의 모습이긴 해요. 근데 다만 결과적으로 저는 그 김기현 후보 쪽으로 이제 수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물론 1차 투표에서는 자신의 어떤 그 지분을 키우기 위해서 뭐 단일화는 어렵겠지만 1차 투표에서 만약에 이제 탈락을 하신다면 이런 그 보수표들의 어떤 그 극우 보수표의 표심들을 고스란히 김기현 대표 측으로 이렇게 밀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그것은 곧 황교안 대표의 정치 인생이 좀 길어질 것 같다. 네. 좀 당선 안정권의 공천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 당대표 후보 경선 못지않게 좀 관심이 가는 건 최고위원들 어떻게 뽑힐 거냐. 그래서 이제 이른바 친윤 최고위원 후보가 몇 명이나 이 지도부에 입성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많잖아요. 김영남 후보님 어떻게 예상하세요? 소위 이제 친윤계라는 데서는 최고위원 선출직 중에 4명을 당선시키는 게 목표죠. 지금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면 대략 2명 정도는 안정권에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2명을 조직적으로 많이 홍보해서 더 밀어넣겠다는 것이고 또 그 소위 친이준석계는 딱 최고위원 후보로 2명을 냈잖아요. 네. 그리고 청년 최고까지 1명, 그리고 당대표 후보 4명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그쪽에서는 이제 최고위원을 적어도 둘 중에 하나 내지는 2명 다 당선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게 최고위원은 참 점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당원 한 사람이 2표를 행사하잖아요. 왜 그것만 또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놨을까요? 모르겠어요. 저도 왜 그렇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선거 결과를 점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 사람이 2명을 찍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8명의 최고위원 후보 중에 소위 친윤계로 분류되는 후보가 4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원 한 사람이 그 4명을 다 찍을 수는 없어요. 4명 다 찍으면 무효가 그렇죠.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중에 2를 고르는데 이게 적절히 안 분돼서 당선권 안에 4명을 다 올릴 수 있으면 완전 대성공이고 상당히 당원들이 전략적으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결론을 내야 될지. 네. 지금 참 11일 앞으로 나가왔는데 국민의힘 전당대회 정말 아직까지도 한 치 앞을 모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슈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이런 에너지 공기업들의 영업 손실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수영 의원님, 이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이게 지금 그 원가가 많이 올랐죠. 원가가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한전 같은 경우가 채권을 너무 많이 발행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영업 손실도 많이 크고 지금 이자 부담도 커지고 그러니까 양쪽 이렇게 몰리니까 지금 한전이라든가 이게 LN 가스공사 같이 이제 이렇게 원료에 의존해서 사는 데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 문제는 사실은 정부가 이게 뭐 요금을 뭐 동결한다든가 이렇게 단기적인 방법으로 당장 풀 수밖에 없겠지만 저는 에너지 소비 구조를 바꿀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요금도 일정 부분 현실화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문제는 우리 소비 구조를 현실화하는 동시에 이런 뭐 누진적 구조도 조금 더 현실화하고 그 다음에 가게라든가 그 기업들이 전기 소비를 조금 에너지 소비 구조를 다원화시켜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전기요금을 좀 현실화한다 그러면은 취약계층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여기에 대한 완충제를 갖다 놓고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용남 의원님. 그 30년 전에 우리나라 있는 상장 기업 중에 시가총액 1위가 어디였을까요? 한국전력이죠. 그렇죠. 한국전력이 92년인가 3년에 국민주까지 주면서 상장한 회사입니다. 지금은 뭐 삼성전자가 월등한 시가총액 1위 기업입니다만 30년 전만 해도 한국전력이 훨씬 시총이 많았어요. 근데 지난 문재인 정부 때를 되돌아보면 7천억 원 들여서 개보수를 싹 해놓은 월성 1호기 폐쇄했잖아요. 그것도 이제 경제성 평가를 조작한 문제로 지금 몇 사람 구속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적자가 많이 나기 시작했는데 한전 공대 만든다고 이제 한전에서 투자해서 공과대학을 혼합에다가 만든다고 또 결정을 했어요. 발전 단가가 대략 4배에서 5배 이상 불어났는데 전기요금을 동결하다시피 했습니다. 뭐 찔끔 한 2번 정도는 올렸습니다만 비용 늘어난 거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인상요금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적돼 갖고 작년 한 해에만 지금 32조 원이 넘는 적자를 발생시켰는데
어떤 측면에서 이거는 사실은 한전이라는 법인에 대한 정권이 앞장서서 이 업무상 배임을 저지른 겁니다. 그런데 그 한 대변인님, 이게 전 정부 때문이다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전 정부에서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렸다,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될 것 같다. 아니나 다를까 전 정부 다시 나왔습니다. 안 하시길 바랬는데 그렇게 접근해가지고는 뭐 답은 안 나올 것 같고요. 발전을 수요도 늘고 하다 보니까 오른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말 그대로 공기업이 적자가 하면은 그걸 메꾸기 위해서 임금이랄지 이걸 요금을 올려야 되겠습니다만, 전기요금은 정말 서민들과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하는 데 있어서 지금도 난방비 폭탄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네. 한 번 올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거 적절한 대책을 만드는 게 맞는 거고요. 예. 뭐 네. 탓하기보다는 저는 아까 뭐 최수승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 쪽에 에너지 정책을 좀 다변화하는 것도 네. 심도 있게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공정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뉴스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주말 MBN 뉴스와이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